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한국GM에 대한 산업은행의 실사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시작돼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관건은 GM이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을지 여부인데요. 또 실사 중에 GM의 각국 공장에 대한 신차 배정도 예정돼 있어 한국GM에 대한 GM 측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금융가에서는 산업은행이 한국GM에 대한 실사를 이번 주쯤 시작해 3월 말까지 사실상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합니다. 우선 지난 22일 베리앵글 GM 사장과 정부 관계자들이 접촉한 뒤 김동연 부총리는 한국GM 실사는 통상적인 것보다 빠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GM 공장 담보 확보 방침을 철회한 GM은 예정했던 채권 7천억 원의 회수도 미뤘습니다. 딱 한 달입니다. 정부는 GM의 일방적 일정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늦어도 이번 주 후반, 즉 3월 초에는 실사를 시작해 한 달 내 마치고 지원 여부를 결론 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실사의 관건은 GM의 협조 여부입니다. 한국GM은 영업 부진보다 매출 원가와 본사 차입금 이자가 과도해 부실이 났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를 검증해야만 지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GM이 영업 비밀을 내세워 자료는 내놓지 않은 채 실사에 협조했다고 생색을 내며 지원만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또 사정이 어려운 한국GM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게 연초에 매출 채권을 담보로 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렸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편 실사가 시작된 뒤 GM 본사는 세계 각지 공장에서 2020년 이후 생산할 신차 배정 계획을 내놓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 공개와 신차 배정, 이 두 가지를 통해 GM이 한국에 남을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철수 수순인지도 검증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GM 본사가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국 GM 노조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과급과 복리 후생비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건데 노조는 점점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GM 본사가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신차 물량을 한국 GM에 공급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신차 배정 결정 시점은 앞으로 일주일, 한국 GM의 운명을 가를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GM 본사는 신차 배정을 인건비 등 비용 절감 여부와 연계할 전망입니다. GM 측은 한국 GM 노조에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은 줄 수 없다는 교섭안을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 명절 복지 포인트 지급 불가, 통근버스 조정, 학자금 지급 부분적 제한, 중식 유상 제공 등도 요구했습니다. 노조가 성과급과 복리 후생비 삭감을 받아들이면 연간 3,100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사측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군산 공장 폐쇄로 예상되는 인건비까지 더하면 비용 절감 효과는 5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GM 본사가 연구개발비와 높은 대출이자 등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미국에 빼돌려 놓고 이제와 노조 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한국 시장 철수가 별로 아쉽지 않다는 점에서 GM 본사가 노조보다 협상에선 유리한 위치에 올라 있는 모습입니다. 노조가 어떤 전략적 선택으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중으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돈에 구애받지 않고 가능한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필요하면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 18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올해도 20대 후반 인구 증가로 청년 실업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GM 사태로 대량 실직 우려가 나오면서 일자리 사정은 퇴로를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0년간 청년 실업 대책이 21차례나 나왔음에도 실제 효과는 없었다고 판단한 정부는 다음 달 모든 정책을 총망라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극약 처방을 위해 재정에 구애받지 않는 것은 물론
추가 경정예산 편성도 염두에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예산과 세제, 또 규제개혁, 금융 모든 정책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 것입니다. 추경 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그런 특단의 대책을 만들면서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 예산안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한 사례는 IMF 외환위기 이후 2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3번뿐입니다. 그만큼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정부가 추경 카드를 꺼낸다고 해도 지방선거를 앞둔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고돼 있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인간의 일을 대신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편안하게 만드는 로봇들. 최근에는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가 있죠.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실직자들이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로봇에 세금을 물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 기자입니다. 미국의 한 패스트푸드 체인점, 주방보조 로봇이 햄버거 패티를 척척 굽습니다. 뒤집어야 할 패티를 센서로 추적해 패티를 빵 사이에 끼워 넣는 작업까지 마무리합니다. 스마트폰과 연동된 바텐더 로봇은 주문자가 원하는 취향에 맞춰 즉석해서 칵테일을 제조해줍니다. 공항에서 길을 알려주는 로봇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로봇까지 종류와 기능도 다양해졌습니다.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들에 대해 세금을 징수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로봇을 늘리는 기업들의 세금을 물려 일자리 창출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며 로봇의 도입에 불을 붙였습니다. If a robot comes in to do the same thing, you'd think that we'd tax the robot at a similar level. 반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로봇세가 로봇 산업 혁신에 제동을 거는 것은 물론 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2025년에는 국내 전체 업무의 45%를 로봇이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진학이나 새학기를 앞두고 아이들 교복 준비해야 될 텐데요. 교복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지자체 등에서 여는 교복 나눔 행사를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자켓이 7,000원, 바지와 치마는 5,000원. 새 것으로 사려면 한 벌에 30만 원 정도 줘야 하는 중고등학생 교복을 10분의 1 가격인 2, 3만 원에 장만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선배들이 기증한 교복을 깨끗하게 세탁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재판매하는 자리입니다. 지자체에서 연 교복 나눔 행사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행사 시작 한두 시간 전부터 생긴 줄은 몇십 미터 밖까지 길게 늘어섰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선 학부모들은 치수에 맞는 옷을 고르느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교복을 맞췄는데 여분으로 하나 더 준비할까 해가고 동네 아줌마들이랑 같이 왔습니다. 여분으로 많이 필요할까요? 셔츠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하거든요. 친구가 가디건 사주라고 부탁하셔서 이제 사러 왔어요. 정신 없는데 그래도 뭔가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저렴하기도 하고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부된 교복이 적어 행사가 열리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좀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는 당부가 나옵니다. 치마를 좀 보러 왔는데요. 사이즈도 없고 졸업한 선배들이 많이 물건을 내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돌아보면서. 교복 판매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다시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차병수입니다. 네, 과로로 지난해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가 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여전히 안갯속을 걷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근로자는 540명, 2012년 350명에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과로로 숨진 근로자는 연평균 160명에 달합니다. 2012년 133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오르내림을 거듭하다 지난해는 179명으로 치솟았습니다. 최근 사망자가 잇따른 운수와 방송, 의료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시간 특례업종 종사자 수는 820만 명이나 됩니다. 대다수의 현장은 여전히 하루 평균 20시간에서 19시간 정도 일하고 있고
3-4시간 정도 수면 시간으로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국회가 일주일 최장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여야 3당이 합의안을 내놨지만 휴일 근로에 연장 근로수당을 주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노동계가 계약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여당이 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안을 내놨지만 일부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처리 시한을 두고도 재계는 다음 달 대법원의 관련 판결 이전 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판결 전 처리는 반칙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오는 26일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이 때문에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네, 흔히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요. 90살의 학위를 받는 국내 최고령 석사가 탄생했습니다. 졸업 후 목표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라는 우재봉 할머니를 김수강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서울 숙명여대 대학원 졸업식. 학사모와 가운을 차려입은 학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환호를 받는 주인공은 우재봉 할머니. 올해 90살로 국내 최고령 석사입니다. 실버 비즈니스를 전공한 우 씨는 학위와 함께 우수 논문상도 받았습니다. 공부를 시작할 적에 따라갈 수 있을래나 사실은 그랬는데 고령화 시대에 실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산업을 배우는 거니까 그게 나이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제 거기에서 용기를 내서 지원을 했잖아요. 생전 여러 곳에 기부하던 남편과 사별한 우 씨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다짐했고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늦깎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 씨의 지도교수와 동문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체력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걸 갖다 다 이겨내시더라고요. 본인의 어떤 목표를 갖다 달성하는데 굉장히 어떤 자존감이나 자긍심이 뛰어난 분이 아니신가. 항상 열심히 하셨고요. 그다음에 완벽하게 하시려는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자극도 많이 됐어요. 우 씨의 다음 목표는 패션 디자이너. 디자이너를 자꾸 개발해서 이 실버들이 멋지게 입고 살게 디자이너가 되면은 의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제일 목적은 좀 어려운 사람 돕고 싶어요. 연합뉴스 TV 김수강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국내 경기 악화와 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계기로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시장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 섣불리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보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서 중국의 새로운 블루오션, 엔젤 산업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엔젤 산업이요. 천사와 관련된 산업이라고 하니까 왠지 전망도 밝을 것만 같은데요. 네, 이름답게 이 엔젤 산업이란 가계 총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엔젤 개수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이 영유아 아동용품 산업을 가리킵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1,700만 명 이상의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이 엔젤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무역협회 중국 상해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실시한 두 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2016년에 태어난 신생아는 1,786만 명으로 전년 대비 7.9%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수치로 따지면 2020년에는 매년 2천만 명대의 신생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와, 중국은 정말 신생아의 규모도 엄청나군요.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신생아가 매년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규모 면에서도 엄청나지만 그만큼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한 소비에도 아낌이 없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산업정보망에 의하면 2011년에는 1조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70조 원이었던 영유아 용품 시장이 불과 5년 사이에 1조 9천억 원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310조 원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전년에 비해서도 무려 15.9%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 폭발적인 성장에 힘을 입어서 독일 전략 컨설팅 업체인 롤란트 베르거는 2020년 중국 영유아 용품 시장 규모가 약 3조 6천억 원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6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랬군요. 이 산하 제한 시절에는 중국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관심이 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산하 제한도 풀렸는데 자녀들을 위한 소비는 여전한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의 1가구 1자녀 정책에 따라서 이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한 몸에 받고 자란 자녀들은 이 가정에서 황제처럼 군림하는 외동아이라고 해서 이른바 소황제로 불렸는데요. 아이 한 명에게 부모 2명, 또 조부모 4명의 사랑이 모두 쏠렸다고 해서 이 4.21 가정으로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향한 관심은 2015년에 2자녀로 산하 제한이 풀린 뒤에도 계속되면서 오히려 시장 규모를 더 늘렸다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SUV 자동차 시장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연 1에서 2%로 성장하고 있지만 이 2자녀가 있을 때 증가한다는 SUV 시장만은 유독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에는 SUV 자동차 시장 침투율이 자동차 시장의 11%밖에 되지 않았지만 2017년에는 44%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조단위의 영유아 용품 시장이 2배로 늘어난 셈이니 정말 엔젤 산업이 중국의 큰 블루오션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부모들의 또 다른 특징은 이 수입의 많은 부분을 영유아 용품을 사는 데 쓴다는 건데요. 이 상해 유아용품 박람회는 3,389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 가정의 평균 월 수입은 우리나라보다 다소 낮은 9,848위안, 약 161만 원이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중에 약 11%인 1,065위안, 17여만 원을 자녀를 위해서 지출한다고 합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2017년에 중국의 최대 쇼핑 페스티벌인 광군제 당일 영유아 용품 판매액은 무려 91억 4천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 전체 판매액의 3.6%를 차지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같은 자녀를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은 엄마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일컬어서 이 라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라마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어떤 뜻인가요? 네, 이 라마란 인터넷 신조어의 마라마마, 즉 중국의 매운맛을 대표하는 향신료 마라와 이 엄마라는 말이 합쳐진 맵고 얼얼한 엄마의 줄임말인데요. 이 화끈한 엄마라는 뜻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경제력과 정보력을 갖춘 신세대 엄마 라마는 육아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핵심인 동시에 엔젤 산업의 큰손이라고 합니다. 가격보다는 디자인과 품질을 생각하기 때문에 국적과 가격을 따지지 않고 좋은 제품이라면 무조건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전 세계 육아용품 업체가 라마를 잡기 위해서 매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엄청난 인구수에 구매력도 높으니 중요한 소비자일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다면 중국의 엔젤 시장에서 라마를 사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 상해 육아용품 박람회가 실시한 중국 영유아용품 품목별 주요 관심도 조사를 참고하면요. 이 중국의 영유아 가정은 기저귀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이 60% 이상의 소비자들은 이전에 사용한 적이 있는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찾게 된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이 영유아 용품은 안정성이 제품 선택의 주 요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 제품도 인기가 있는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내에서 한국 유아용품은 비교적 안전하고 또 품질이 좋다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그래서 광군제 기간 동안 국내 육아용품의 브랜드 보령 메디앙스의 총 매출액은 2,64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44억 원을 돌파해서 생활 카테고리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또 기저귀 역시 인기 품목 중 하나로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의 수입 기저귀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유축기나 유아식기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의 점유율이라면 앞으로 한국 유아 제품의 시장 진출이 더욱더 수월하겠어요. 하지만 아직 속단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이 규모로 따진다면 경쟁국에 비해서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인데요. 2016년 중국 영유아 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 제품의 분유 수입액은 1억 달러로 불과 8위를 차지했을 뿐입니다. 이 기저귀 역시 수입액은 작년 기준으로 1억 5천만 달러지만 9억 9천만 달러로 1위를 차지한 일본에 비한다면 아직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겠죠. 전문가들은 브랜드 이미지와 안정성에 대한 홍보에 주력을 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중국 영유아 용품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출산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엔젤 산업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영유아 용품의 적극적인 홍보와 시장 진출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이 13억 인구의 지갑을 사로잡고 있는 영유아 용품의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